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로 간다. 조선 후기도 주제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15세기 끊고 16세기 끊고 여기까지 이제 하신 거야. 찌그러뜨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의 상황으로 가시는 거야. 첫째, 성리학에 대해서. 자, 조선 후기의 성리학의 두 가지 경향을 줄쳐놓으세요. 성리학의 교조화 경향, 교조화 현상이 있다. 교조화는 어떤 경향을 말한다? 절대시한다는 뜻이야. 절대시.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그래도 믿는, 여전히지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절대시. 그런데 이제 요게 새로운 경향이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 외에 성리학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 상대시 경향. 그래서 성리학의 교조화. 그래서 교조주의자 이런 사람들 이런 말 들어봐요. 교조주의자. 어떤 것을 아주 맹목적으로 믿는 거야. 맹목적으로. 그거 아주 맹목적으로 골수로 맹목적. 그 다음에 상대시는 조금 탄력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 그래서 그 두 개 딱 기억해 놓고 거기에다 이제 내용 채워나가는 거야. 성리학을 교조와 절대시하는 애들은 누구다? 첫째, 어떤 애들이 그런 경향을 보인다? 송시열 중심, 서인노론, 이학파. 자, 그래서 당파로는 서인, 더 들어가면 노론, 학파로는 이학파. 얘네들이 조선의 몰락 양반이야, 집권 양반이야? 집권 양반이지, 집권 양반. 정치를 생각해야지. 정치 생각을 해, 생각. 조선 후기에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어느 당파가 일당이 된다. 서인이 일당이 되는 거 아니야. 더 들어가서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또 나눠져서 싸울 때 또 결국 노론이 이긴다고. 그래서 서인, 노론. 근데 서인, 노론은 그때 공부를 했잖아. 이의를 계승한 애라고. 대표적인 송시열이라고. 그래서 그거 다시 복습하는 거야. 확인.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서인, 노론. 이 학파의 학문적 경향이 뭐다?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믿는 애들이라고. 두 번째,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성리학적 의리 명분론을 강화,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화. 세 번째, 똑같은 얘기야. 주자의 견해에 충실. 주자 성리학 이외의 도교 양명학 등은 이단으로 몰아 배척. 그렇게 줄쳐놓으면 돼.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서인 물어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지. 결론은 서인 노론, 조선 후기 서인 노론 이 학파의 학문적 경향. 첫째, 성리학을 교조화,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성리학적 의리 명분론을 강화, 계승하고 주자의 견해에 충실하며 주자의 견해에 배치되는 다른 사상이나 종교는 이단으로 몰아 배척했다. 그게 바로 서인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 다음에 상대시 경향, 상대화 여기는 경향은 어떤 애들이 주로 이런 경향을 갖고 있다? 주로 몰락 양반인 남인, 소론, 일부 노론.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인이야, 서인. 더 들어가면 노론이야, 노론. 학파론, 이학파. 그런데 얘네들은 주로 몰락 양반들이야. 주로 몰락 양반. 얘네들은 집권 양반이고, 주로 몰락 양반이면 남인이겠지 뭐. 남인이나 아니면 더 들어가면 소론.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부 노론에서도 나온다. 이렇게. 남인.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성리학적 명분론을 강화한다. 아니면 탈피한다. 탈피, 벗어난다. 주제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연필로 그런 것들을 다 줄쳐놓으라고. 그걸 계속 읽으면서 이해를 하라고. 주자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성리학 이에 탄력적인 입장을 보인다. 그거 다 연필로 다 줄쳐놔. 그리고 이들은 만물의 평등을 주장하는 불교 양명학 노장 사상에도 영향을 받는다.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향의 사람들이 바로 사문난적 양명학 실학 줄쳐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그래서 성리학을 어떻게 이해하려는 거야? 한번 다시 읽어. 성리학을 상대화 여기는 거. 성리학적, 기존의 성리학적 명분론을 강조하는 애들이 아니라
성리학적 의리명분론에서 어떻게 탈피한 애들, 벗어난 애들. 주자와의 견해에 충실한 애들이 아니라 주자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애들. 성리학 이외의 탄력적인 애들. 성리학 이외의 다른 종교에도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애들. 그런 애들이 바로 뭐야? 이런 애들이다. 그래서 당파로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대표 애들이 세 개로 나눠지는 거야. 삼은 난적, 그 다음에 양명학이라는 학문, 그 다음에 실학이라는 학문, 실학. 그래서 요 세 개. 요게 바로 조선 후기의 새로운 경향이야. 새로운 경향. 어쨌든 조선 시대 후기의 새로운 경향은 이거는 기존의 경향을 그대로 계승하고 요게 새로운 경향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문난적, 양명학, 실학. 그럼 요렇게도 물어보면, 만약에 요렇게 물어보면 이게 조선 후기에 나타난 새로운 학문적 경향이라고. 요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 성리학을 상대시 여기는 경향이라고. 주로 어떤 애들이 이런 경향을 보여? 여기에 속한 애들이 주로 누굴까? 주로 몰락, 남인이나 소론, 일부 노론. 성리학적 의리 명분론을 강조하는 애들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애들. 성리학 이외의 탄력적인 애들. 불교나 도교나 다른 기타 학문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 애들. 주자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애들. 다 답이라고. 자, 이렇게 해놓으라고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이해까지 해.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호락 논쟁 있지? 이거 정리해놔. 요거 별표. 잘 나온다. 조선 후기의 성리학에 관련된 철학 논쟁이 일었는데 18세기에는 무슨 논쟁이라고 해야 된다? 호락 논쟁. 그래서 조선 후기의 철학 논쟁은 호락 논쟁이 나와야 돼. 호락 논쟁. 16세기에 났던 철학, 16세기에는 이기론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지. 이때부터 이기론. 그다음에 심성론 논쟁. 심성론 논쟁. 좀 어려운 부분이었지, 이 부분이. 그래서 주리론, 주기론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학자들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심성론 논쟁은 뭘 말하는 거야? 4단, 7정 논쟁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16세기부터. 근데 성리학에 관한 철학 논쟁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 이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 나타난 논쟁은 뭐라 그런다? 호락 논쟁. 이거 잘 나와 요새. 자, 그래서 호락 논쟁. 누가 벌인 논쟁이다? 노론간. 언제? 18세기. 그래서 이거는 노론과 소론 이래도 안 되고 노론 내에서 일어나는 논쟁이야. 노론 내에서 18세기 노론 내에서 노론끼리 줄 쳐놓고 외우세요, 반드시. 무엇에 관한 논쟁이다? 인물성 논쟁이야. 인물성 논쟁. 해석을 하면 사람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에 관한 논쟁. 그래서 사람의 본성, 인성, 사물의 본성을 물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에 관한 논쟁. 인물성 논쟁. 4단 7정 논쟁은 무슨 논쟁이었어? 인간 심성에 관한 논쟁이었다면 이거는 사람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에 관한 논쟁이다. 무슨 논과 무슨 논으로 나눠졌다? 호론과 낙론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호론, 낙론 그렇게. 그래서 한 가지 견해는 호론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견해는 낙론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합쳐서 호락이라고 하는 거야. 호락. 호락. 그래서 두 가지의 주장을 반드시 올바르게 정리해놔야 돼. 자, 호론이란 왜 호론이라고 한다? 호서, 충청도 지방. 충청도를 호서지방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호서지방 노론이야. 호서지방, 충청도, 노론. 그렇게 딱 줄쳐놔. 대표적인 사람은 권상아, 한원진 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장 내용이 뭐다?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줄. 그래서 다를 이자 써가지고 이걸 인물성 이론이라고 한다. 인물성은 다르다. 다를 이자. 이론. 그래서 호론은 무엇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는 인물성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정, 척사. 반드시 위정, 척사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위정, 척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인물성 이론은 무엇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애들입니다. 기. 거의 문장 그대로 나왔잖아. 자, 이걸 근데 의역하면 인물성 이론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면서 사람을 인성이라고 하고 짐승을 물성이라고 보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엄격히 구별하면서 이를 화이론으로 연결시켜 청을 오랑캐로 보고 조선을 중화로 보려는 대의명분론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은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애들일까? 여길까? 여길까? 여기에 있는 애들,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거야, 이거. 반면에 낙론은 왜 낙론이라고 한다? 낙하, 서울 지방을 낙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낙하, 서울, 경기, 노론 이렇게 줄여놓으면 돼. 서울, 경기, 노론. 그래서 이 당시 조선 후기에 충청도 지방의 노론하고 서울, 경기 지방 노론으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지 뭐. 그래서 서울, 경기, 노론은 무엇을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야? 이간, 김창엽 줄쳐놓고 이 사람들은 사랑과 본성이 같다 다르다? 같다 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인물성 동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결론이야. 그래서 호론은 사랑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라는 이론. 그다음에 낙론은 같다라는 동론. 낙동강으로 외우세요. 낙동강 맞지? 낙동강. 그럼 요건 헷갈리면 안 되지. 낙동강으로 외웠으니까. 낙론이 뭐야? 동론이라고. 그러면 호론은 이론이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그래서 낙동강으로 외우라고 무조건 낙동강.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에다 영향을 미친다? 북학파에 영향을 미친다. 북학파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 북학파. 무엇을 중요성을 강조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이걸 주기론, 주리론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기를 좀 강조하는 애들이고 요걸 좀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주기설과 주리론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인물성 동론은 화와 이를 동일시한다. 화와 이를 동일시하면서 청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북학으로 이어지는 거야. 북학.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면 돼. 요거 잘 나오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외우라고.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낙론은 동론 같다. 북학파로 이어지고 호론은 낙동강이 아니니까 다르다. 위정 척사. 그래서 가장 쉽게는 요 정도는 물어보는 거야. 요 정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놔. 거기까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입장일까? 같은 노론이지만 얘네들과 좀 생각이 다른 거지. 얘는 좀 고지식하고 얘네들은 좀 융통적이지. 따라서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여기에 들어갈까? 여기에 들어갈까?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일부 노론이 얘네들 말하는 거야. 일부 노론 중에서는 무슨 파도 나온다? 북학파도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세요. 그래서 결론, 그 전 페이지에서는 이 두 가지 기억하라고 무조건. 성략을 교조와 절대시하는 경향과 상대시하는 경향, 의미 딱 기억하고 호랑 논쟁 요 두 개 정리해 놓으라고. 호랑 논쟁.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요걸 정리해 나가는 거야. 요게 중요하거든. 요거 뭐 사문, 난적, 그 다음에 양명학, 그 다음에 실학. 요거는 단독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학문적 경향은 사문난적, 양명학, 실학. 그래서 사문난적부터 봅니다. 자, 사문난적이라고 불린 애들이 있거든. 조선 후기에. 사문난적으로 불린 애들은 그게 가장 결론 하이라이트 문장이야. 유교 경전을 어떻게 해석했다? 독자적으로 해석했다. 줄쳐놔. 그 읽어봐. 몇 세기 일단? 17세기 줄. 성략을 상대화하고 원시 유학에서 중시하였던 육경과 제자 백가 등에서 사회 모순 해결에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는 경향. 여기서 키워드는 상대화하고 다시 확인하는 거지. 성리학 이전의 유학, 그걸 원시 유학이라고 한다고. 원시 유학에서는 뭘 강조한다? 육경과 제자 백가. 육경과 제자 백가를 토대로 사회 문제 모순 해결에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애들이란 말이야. 주자 성리학에서 찾으려고 했던 애들이 아니라. 밑에 그건 다 좋잖아. 유교 경전을 주자와 같게 해석한 거야. 주자의 견해에 충실한 거야. 그러면 주자의 견해와 다른 거야. 주자와 견해와 다르게 해석. 그래서 근데 주자와 견해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 서인. 얘네들은 주자의 견해에 충실하다 그랬잖아. 근데 얘네들은 주자의 견해와 다르게 유교 경전을 해석하더라는 거지. 근데 누가 힘이 있는 애들이야? 얘네가 힘이 있는 애들이지. 그래서 얘네가 얘네들을 그렇게 부른 거야. 사문난적이라고. 사문난적은 뭐 질서를 어지럽힌 배반자 이런 뜻이거든. 좋은 단어가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성리학 질서를 어지럽힌 배반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누구로부터 무엇으로 몰려? 사문난적으로 몰려. 누구로부터? 서인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그 얘기거든. 자, 그래서 유교 경전을 주자와 다르게 해석. 서인으로부터 서인, 사문난적, 탄압을 받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누가 있다? 윤유하고 박세당. 윤유하고 밑에 박세당 줄쳐놔. 윤유 박세당. 윤유하고 박세당 줄쳐놓으시라고. 윤유하고 박세당. 요 두 사람은 특징이 뭐야? 성리학을 상대시하는 사람인데 유교 경전을 주자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해석했다고. 그게 키워드야, 키워드. 그래서 누구로부터? 서인으로부터, 집권층인 서인으로부터 사문난적으로 몰려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유와 박세당. 그 다시 확인해. 윤유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서경덕의 영향. 근데 당파로는 누구다? 남인. 유교 경전, 그거 다 좋잖아. 유교 경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해석, 주자의 학설을 비판했다. 줄. 박세당은 소론이야. 양명학과 노장사생의 영향. 주자의 학설 비판 또 줄. 그럼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또 뭐야? 주자의 학설을 비판했다고 이거는. 주자의 학설을 비판. 유교 경전을 주자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주자의 학설을 비판했다. 대표 사람 두 사람. 윤유하고 박세당. 얘네들이 바로 사문난적으로 몰려 탄압을 받은 애들이라고. 자, 그래서 그거 결론해. 사변록 줄쳐놔. 사변록. 박세당의 사변록.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하면 돼. 결론. 17세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학문적 경향. 유교 경전을 주자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해석해서 서인으로부터 어떻게 사문난적으로 몰려 탄압을 받았다. 그게 결론이야. 두 사람. 윤유하고 박세당. 자, 그 다음에 양명학으로 간다. 자, 양명학도 성리학, 기존 성리학과 좀 다른 경향의 학문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양명학에 대해서 이것도 단독으로 나온다. 자, 양명학 수용. 양명학은 몇 세기부터 전래되기 시작한다? 16세기 중종 때 전래 줄. 그러니까 이거는 소선욱에 새로 소개된 일이 아니라 이미 몇 세기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 16세기부터 양명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왔다는 거야. 양명학은 조선 중기 16세기부터. 그거 줄. 양명학은 원래 누가 만든 학문이다? 명나라 왕 양명이 만든 학문이야. 그래서 양명학이라고 하는 거야. 명, 왕, 양명. 그리고 양명학의 경전을 전습록이라고 하는 거야. 전습록. 그래서 16세기에 전습록이라는 유교 양명학 경전이 들어온 거야, 결론은. 자, 그래서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문장이 나온 적이 있어. 양명학은 청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수용되었다.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어느 나라야? 명나라라고. 명나라. 명. 자, 그 다음에 이황. 그런데 이제 확산. 자, 확산은 보편적으로 성리학자들이 모두 좋아하는 학문이 아니었던 거야, 이게. 그래서 소수에 의해서 연구되어서 확산되었다. 그 소수가 누구다? 주로 거기서부터. 주로 서경덕 학파와 종친들 사이에서 확산. 그거 줄. 그래서 서경덕 학파하고 종친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두 번째. 그런데 정통 주자 성리학자인 이황이 이 학문을 어떻게 한다? 비판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더욱더 소수에 의해서 연구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황의 양명학 비판. 그거 줄. 이야 이황이야. 이황. 무슨 글을 통해서? 전습록변 줄.
이거 천주교 할 때 뭐 하나 써놓은 거 있지? 정도전의 불시자변 맞지? 뭘 비판한 거야? 불교 비판한 글이지? 이황의 전습록변은 양명학을 비판한 글이라고. 안정복의 천학문답은 천주교를 비판한 글이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썼을 거야 2개. 그래서 그때 이거야. 이황의 전슬록변. 여기까지 정리. 이 학문은 어느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 16세기 중종 때부터 전래. 누구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주로 종친 서경덕 학파하고 종친들 사이에서 확산. 이황은 양명학을 이 학문을 어떻게 했다? 비판. 무슨 글을 통해서? 전습록변. 그렇게 정리해놔. 그리고 17세기 후반 어떤 학자들에서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소론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당파는 무조건 소론으로 간다. 당파는 뭐? 무조건 소론으로 가는 거야. 소론. 자, 그 다음에 심증리, 치양지설, 지행합일. 그거 줄쳐놓고 그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양명학의 사상이야. 이게 사료지문 나오더라도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대로 읽어. 인간의 마음이 곧 리. 줄. 그게 뭐야? 인간의 마음이 곧 리가. 그게 심즉리라는 소리야. 심즉리. 인간의 마음이 곧 리. 그 다음 문장. 인간이 상하 좀비의 차별 없이 본래 타고난 천리로서의 양지를 실현하여 사물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치양지설. 치양지설 줄. 양지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거. 이게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건데 암과 이 양명학에서는 암과 행함이 분리되거나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앓은 행동을 통해 성립한다는 그게 뭐라 그래?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거지. 지행합일. 그리고 생각을 해. 지는 안다는 뜻이잖아. 행은 행동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지와 아는 것과 행동한 것, 실천은 하나라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무엇을 좀 더 강조한 학문이야? 실천을 강조한 학문이란 말이야. 반면에 성리학은 무슨 입장이라고 그랬어? 선지, 후행. 먼저 알고 나중에 행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성리학은 조금 관념적인 학문인 것에 비해서 이건 조금 뭐 실천을 강조한 학문이다. 그래서 좀 다르다. 자, 그래서 그거 심증리, 치양지설, 특히 지행, 합일. 그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머릿속에.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하나의 학파로 형성된다. 몇 세기에? 18세기 줄. 무슨 학파? 강화학파라고 하는 거야. 강화학파. 그걸 학파로 강화학파를 형성한 사람이 누구다? 정제두라는 사람. 정제두라는 사람을 하는 사람 외우세요. 정제두. 강화학파 18세기. 그 사람이 쓴 글. 조언원과 만물일체설. 그리고 그 밑에 그 다 줄쳐놔. 주로 정권에서 이 학문은 주로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과 종친, 서울 출신 사이에서 가학의 형태로 계승되었다. 그거 줄쳐놔. 여기서 뭐가 눈에 보이면 되냐면 소론 동그라미. 가학의 형태 가로. 가학은 무슨 학문일까? 가학은 집안 내의 학문. 그러니까 집안 내 사람들한테 배우는 학문이야. 그러니까 대놓고 막 널리 확산된 게 아니라 집안에서 전수되는 학문이라는 거지. 누구를 중심으로. 그거 다 나왔다. 그 문장 다 나왔어. 무슨 당파 들어갔어 무조건? 소론 들어갔어. 그럼 소론이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양명학으로 가라고 그랬지. 그래서 양명학은 주로 소론학자들에 의해서 가학의 형태로.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중심. 그것도 다 끝까지 줄. 강화도를 이 학문은 강화도를 중심으로 개성, 서울, 충청도 등 서해안 지방에서 호응을 얻었다. 이거 그대로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다 외우지 말고 어떤 동네 나왔어? 강화도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무슨 학파라고 하는 거야? 강화 학파라고 한다. 강화 학파. 강화도란 말이야. 강화학파가 강화도라고. 강화도. 강화학파. 여기까지 정리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강화학파 영향. 강화학파는 양명을 바탕으로 역사, 국어학, 서화, 문학 등에서 새로운 경지 개척. 줄만 쳐놓으세요. 연필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실학자들과도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것도 줄쳐놔. 그래서 결론. 자, 이 학문은 16세기의 중종 때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 요 초반에는 주로 서경덕 학파하고 종친들 사이에서 확산됐다. 그 정도 기억하고. 이황은 이 학문을 비판했다. 전습, 록변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18세기에 들어가니까 이게 학파가 형성되더라. 강화, 학파, 정, 제,
주로 이때 조선 후기엔 누구를 중심으로? 소론을 중심으로 가계 형태로 계승. 그 다음에 강화도를 중심으로 서해안에서 호응. 자, 사상.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라 했지? 심, 즉, 리. 치, 양지. 그 다음에 지행, 합일. 그건 반드시 별표 쳐놓으라, 그거. 그래, 거기까지 정리하면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81페이지로 갑시다. 281. 조선 후기 실학. 이게 좀 내용이 많다. 자, 조선 후기 이거 실학에 대해서 하는 거야. 실학. 자, 성님. 이거는 이제 끝게 읽어. 배경. 17, 18세기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과 사회 개혁론. 거기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을 해결. 그거 줄쳐놓으세요. 연필로 살짝. 학문 줄, 사회 개혁론 줄. 자, 그래서 실학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사회 모순.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어쨌든. 그래서 그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 겸 사회 개혁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실학이라는 학문은 순수한 학문으로서의 성격만 있다.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지? 학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개혁론으로서의 성격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번째. 그 이유는 성리학의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의 상실에 대한 비판. 그거 줄쳐놓으면 돼. 이해하라고 이거는. 외우기보다는. 성리학은 뭐야? 변하지 않고 계속 옛날의 가치만 고수한단 말이야.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근데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는 엄청나게 변화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변화된 사회에 맞춰서 성리학도 또 조금 생각을 변화해서 융통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자꾸 이걸 매치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네들만 따로 노는 거야. 학문적으로만 따로 노는 거야.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학문으로 멀어져 가는 거야. 그러면 조선 후기의 이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학문은 절대로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학문으로 전락된 거지.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성리학을 좀 탄력적으로, 융통적으로, 상대적으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변화된 사회 경제적 모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게 결론을 말하면 기존 성리학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거 다 그렇지. 이거 다 공통적인 게 뭐야? 기존 성리학을 계승, 옹호야? 비판이야? 비판이라고 결국은. 그래서 그런 얘기야 결론은. 그 다음에 실학이라는 학문은 어디에도 영향을 받는다? 서학 등 서양 학문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천주교가 조선 후기에 전래되는 거 맞지? 그래서 그 천주교를 신앙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는 실학자들 중에서도 뭐야? 남인시파. 그게 실학자들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거. 자, 성격. 그래서 배경해서 성격은 근대지향적이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채택한다. 자주적이고 민족적이다. 민본주의적 성격이 있다. 그것도 가볍게 줄쳐놓으면서 계속 읽어. 그래서 조선 후기 가장 대표적인 근대지향적 학문이 뭐다? 실학이라고. 이 실이 무슨 실일까? 한자로 따지면. 이게 열매실자거든, 열매실자. 그럼 결국은 이 실학이라는 것은 열매실, 실질적인 학문을 한다는 얘기야. 관념적인 학문을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결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이 맞지. 이건 주관적이고 관념적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실증적이다. 그렇지? 객관적인 학문이다. 당연히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실학자들은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 실학자들은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언어가 됐든 역사가 됐든 지리가 됐든 지역이 됐든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래서 자주적, 민족적 성격이 강한 학문이다. 그 다음에 실학자들이 사회개혁을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거든. 그래서 민본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이해하라고. 한계. 그러나 실학이 한계가 있는데, 자, 실학은 주로 누구에 의한 학문이었다라는 거야. 주로 몰락 남인들에 의한 학문. 그냥 몰락 양반 이래야 되지. 주로 몰락 양반. 주로 집권층 얘네들의 학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얘네들의 학문. 주로 몰락 양반들의 학문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집권층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들의 사회개혁론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뒤에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했다. 그럼 거꾸로 물어본다.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각종 사회개혁안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물어보면 주로 몰락 양반들의 학문이었기 때문에가 답이라는 소리지. 또 하나 알겠다. 무슨 한계를 갖고 있다? 성리학적 한계. 성리학적 한계는 자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을 비판하면서도 성리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했다. 얘네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유학을 성리학을 어렸을 때 성리학을 공부한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기존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긴 하지만 성리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학문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게 한계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사회개혁은 급진적인 개혁의 성격을 띄었을까? 좀 점진적인 개혁의 성격을 띄었을까? 점진적인 개혁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어. 점진적 개혁을 그렇게 용어를 쓰는 거야. 계량주의라고. 무슨 주의? 계량주의적 성격.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이제 보편적인 원리나 의미, 뭐 배경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그럴 때 이제 문장으로 나오는 거니까 한번 이해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17세기 줄. 그럼 이러한 학문은 몇 세기부터 등장한다? 17세기. 어쨌든 이러한 경향은 17세기에 특히 이거 얘네들. 이건 16세기부터 나왔지만. 자, 17세기에 실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두 사람 줄쳐놔. 누구? 이수광과 한백겸. 그래서 이수광, 한백겸. 이수광 뭘 썼다? 지봉, 유설. 그거 반드시 줄. 그 다음에 한백겸. 한백겸은 뭘 썼다? 동국, 지리지. 그거 줄 반드시. 그래서 두 개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17세기 이 두 사람이 실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17세기 이수광의 지봉, 유설, 한백겸의 동국, 지리지. 자, 이수광은 지봉유술을 통해서 중국과 거서부터 끝까지 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폭넓게 정리하여 우리가 중국과 대등한 문화 선진국임을 자랑했다. 그냥 그대로 줄쳐놓고 계속 읽어버려도 돼. 누구야? 이수광의 지봉 유설 말하는 거야. 그 옆에다 하나 더 써놔. 문화인식의 폭 확대. 문화인식의 폭 확대. 그렇게만 써놔. 그렇게 기여했다. 이렇게도 나온다고. 가끔가다 지문 하나씩만 나오는 거니까 일단 줄만 쳐놓으시라고 다. 자, 그 다음에 한백겸은 뭐야? 동국지리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역사지리를 치밀하게 고증했다. 줄. 그렇게 읽어버렸대 계속. 이수광은 지봉유설을 통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폭넓게 정리, 우리가 중국과 대등한 문화 선진국임을 자랑했다. 또는 문화 인식의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한백겸은 동국 지리지에서 우리의 역사 지리를 치밀하게 고증했다. 이런 식으로만 줄쳐놓으라고. 자, 그 다음에 18세기 개혁론이지? 그건 별표 쳐놓으면 돼. 그래서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더 물어보는 게 그 다음에 18세기야. 그래서 17세기에 선구자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몇 세기에 이게 전성기다? 18세기가 이제 실학의 전성기야. 실학의 전성기. 이때 이제 사회개혁론으로서의 실학이 굉장히 이게 발달하는 시대야. 근데 이 18세기 실학은 크게 두 가지 개혁안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뭐? 농업 중심의 개혁론. 그걸 중농학파라고 하는 거야. 중농학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그걸 뭐라 그런다? 중상학파. 그래서 중농학파, 중상학파. 요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18세기가 실학이 융성하던 때다. 18세기 실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다.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하는 애들, 그 다음에 상공업 중심의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애들. 그래서 그걸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두 분야를 정리하는 거야. 자, 농업 중심의 개혁론 18세기 전반 줄.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18세기 후반. 자, 먼저 나타난 건 뭐야 그럼?
농업 중심의 기억론이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후반에 상공업 중심. 자, 밑으로 간다. 농업 중심의 기억론은 주로 어떤 애들이 이 입장에 있다. 경기, 지방, 남인 줄. 경기도에 사는 남이냐, 경기 남이냐, 경기 남인. 영남 남이냐, 경기 남이냐, 경기 남이라고 해야 돼. 근기라고도 해, 근기, 근기 남인. 서울 근처 근기 남인.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자, 그래서 경기도 지방의 남인, 근기 지방의 남인들의 학문적 경향이었습니다. 당파로는 무조건 남인으로 가야 돼. 근데 생각해보면 남인은 누구의 학파야? 원래는 이황학파잖아, 이황학파. 그런데 이황학파가 아니라 이황의 영향을 받은 애들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받았대? 서경덕하고 조식의 영향을 받았다 나와있지? 그걸 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서경덕과 조식 학파는 북인이었지? 그래서 북인의 후예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북인의 후예들이다. 이건 대충 이런 얘기거든. 북인은 서경덕 학파하고 조식 학파였고 광해군 때 정치를 주도했죠. 근데 뭘로 몰락해? 인조 반정으로 몰락하지? 그때 몰락할 때 당파는 사라지는 거거든. 그런데 학자들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학자들이 남인으로 들어간다고, 일부가. 그래서 조선 후기의 남인이지만 경기도 지방의 남인은 이황의 영향을 받은 애들이 아니야. 서경덕과 조식의 영향을 받은 애들이다. 이걸 북인의 후예들이라고 표현한다. 정통남인은 영남남이냐. 그러니까 영남남인은 정통성리학자들이야. 그러니까 경기남인이라고 해야 돼. 그러나 어쨌든 남인이니까 몰락 양반이야, 집권 양반이야. 몰락 양반이지. 그래서 주로 경기도 지방의 몰락 양반들의 학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물어보는 거야? 중농학파 말하는 거야, 당연히. 그래서 그거 하나 반드시 줄쳐놔. 자, 그 다음에 이들은 뭐에 치중했다? 제도 개혁에 치중했다. 얘네들은 제도 개혁에 치중했다. 그래서 각종 제도를 개혁하는데 보다 중점을 둔 거야. 제도 개혁에 치중했다. 그래서 그걸 경세치용학파라고도 하는 거야. 경세치용. 그래서 얘네들은 경세치용학파라고도 하는데 경세치용학파. 경세치용학파는 어떤 의미가 있다? 제도 개혁에 치중한 애들, 그런 애들 경세치용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줄쳐놔. 그 얘네들은 생산보다 뭘 중시했다? 생산보다 뭘 중시한 애들이다? 분배를 중시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많이 생산해서 전체적으로 국부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분배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분배는 결국은 무슨 이념과 관련이 있을까? 형평성.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 빈부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분배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분배를 잘하기 위해선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도가 빈익빈 부익부식의 구조로 고착이 된 거야. 조선 후기에. 집권층을 위한 제도잖아, 이게. 그러니까 제도를 개혁해서 분배를 잘해서 어떻게 빈부의 격차를 줄이자. 그래서 어쨌든 생산보다 분배 강조. 제도 개혁에 치중. 제도 개혁, 경세, 치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근데 그 중에서도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산업 중심으로 사회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농업 위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농업 위주로 하려면 당연히 누구의 생활이 안정돼야 돼? 농민의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되거든. 농민의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가장 기초가 농민의 생활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는 거야. 근데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각종 수치 제도도 개혁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은 이 사람들은 토지 개혁으로 보는 거야. 토지 개혁. 토지 개혁을 하자. 토지 개혁. 이거는 이제 저거와 관련이 있는 거야. 뭐냐면 조선 후기에 16세기부터 지주제가 성행했지.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지주제가 더 확산된단 말이야. 자, 지주제 하에서의 토지 소유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양반 지주들이 더 늘어나고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15세기에는 무슨 농이 많았냐면 자영농이 많았다고. 15세기가 농업 위주의 사회잖아, 이 사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세기는 국력이 셌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돼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자영농도 많고 농민의 생활이 안정돼 있고. 그래서 그 농민들을 토대로 각종 수치 제도를 포함해서 각종 제도를 운영해도 나라가 셌던 거야.
그런데 이때는 뭐야? 지주제가 상환하면서 토지를 상실하는 농민들이 많아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파탄이 되니까 농민을 중심으로 사회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얘네들은 농업 중심으로 그래도 가자. 그러나 선결 조건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의 생활을 안정.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주제를 없애자는 거야 결론은. 지주제를 없애서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분배하자. 그래서 무슨 농을 육성하자? 자영농을 육성하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농촌사회 문제 해결에 가장 초점을 뒀던 게 바로 토지개혁이야. 토지개혁을 통한 무슨 농 육성? 자영농 육성. 그래서 거기 있잖아. 토지개혁을 통한 자영농 육성에 치중하였습니다. 그러면 중농학파로 가야 돼? 중상학파로 가야 돼? 중농학파.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뭐야? 당연히 농민의 생활을 안정. 전체적으로 농촌사회를 안정시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상태야지만 얘네들이 세금도 잘 내고 그러니까 국가재정도 확충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수치제도니 뭐 신분제도니 각종 뭐 군사 교육제도도 그 다음에 고쳐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의미를 이해하라고 외우고 이해까지 하세요. 외우고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다 누구로 간다? 중농 학파로 간다. 대표적인 사람 네 사람 줄쳐놔. 그리고 별표 쳐놔. 이런 입장에 있는 대표적인 학자들이 누가 있다? 허목, 유형원, 이익, 정약용 요 네 사람. 그 중에서 세 사람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사람 나온단 말이야. 사람 문제. 유형원, 이익, 정약용 요 세 사람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제 정리할 거야. 그거 다음 페이지부터. 자, 요 네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야? 위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 18세기 후반이야 전반이야? 일단 전반부터. 농업 중심의 개혁론. 맞지? 주로 어떤 애들이야 얘네들은? 경기, 근기지방, 남인.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야? 학통으로는. 서경덕, 조식의 영향, 북인의 후예들. 얘들은 뭐에 치중했어? 제도개혁. 제도개혁에 치중해서. 따라서 경세, 지용학파라고 했어. 얘네들은 생산을 중시해서 분배를 중시했어. 분배를 중시한 애들이야. 얘네들은 최우선, 농민 생활의 최우선, 안정을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해야 될 개혁안은 뭐야? 토지개혁과 자영농 육성에 치중했다. 이게 공통이라고 얘네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상학파로 간다.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그걸 중상학파로 간다. 이게 이제 후반이야, 후반. 얘네들은 어디에서도 나온다? 일부 노론에서도 나온다. 일부 노론. 노론은 무슨 뭐야? 몰락 양반이 아니지 얘네들이. 일부 집권층 양반에서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만 비교할 때 의도적으로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실학을 물어보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실학을 물어보는 거야. 두 개 중에서 하나 물어보는 거야. 근데 주로 몰락 양반들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럼 무조건 이게 답이야. 어? 맞잖아. 이게 답이잖아. 이걸 물론 주로지만 일부지만 결국은 노론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비교하는 거야. 비교. 일부 집권층 양반에서 나온다. 그러면 뭐야? 애도 나온다. 그러면 중상학파로 가는 거야. 중상학파. 기타 소론설도 있다. 일단 다 줄쳐놓고 일부 노론은 동그라미 쳐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무엇을 중시한다? 기술, 생산, 그거 줄쳐놔. 상공업의 지능과 얘네들은 뭐의 지능? 상공업의 지능과 그러니까 중상학파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공업을 더 발달시켜서 상공업 위주의 사회로 가자라는 거야. 농업보다는. 그래서 지능 그다음에 제도 개혁보다는 뭐 기술을 더 발달시키자는 거야. 기술. 그러니까 농촌 문제도 좀 달라. 그러니까 농촌 문제도 얘네들은 어떻게 해결하자는 얘기냐면 제도 개혁은 힘들대. 그래서 제도 개혁보다는 뭐야? 농업 기술을 더 발달시켜야 되는 거야. 농업 기술을 더 발달시켜서 생산량을 더 늘려서 이런 식이 가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기술보다는 뭐? 토지 개혁과 자영농 육성. 얘네들은 기술. 그 다음에 분배보다는 뭘 중시했다? 생산을 중시했다. 기술 발달. 그래서 그거 줄쳐놓고 기술 발달은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나? 기술의 발달은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냐고. 편리하게 하지? 그래서 그걸 이용후생이라고도 하는 거야. 이용후생학파. 이용후생학파. 이용후생에 도움이 되는 거를 강조해야 된다는 거야.
이용, 후생학파. 얘네들은 제도기억의 측에서 경세, 치용. 얘네들은 이용, 후생. 줄쳐놔 이용, 후생. 그리고 심지어 이들 중에서는 누구하고도 통상해야 된다. 청과도 통상할 것을 주장하는 애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따로. 북학파라고 하는 거야. 북학파. 북학파. 북학. 따로 쓸 필요는 없고 그냥 거기 줄쳐놓으라고. 청과 통상을 주장한다. 그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북학이라고 한다고. 북학. 북학. 분배보다 뭘 중시한다고. 생산. 세 번째, 상공업진흥과 기술개발을 중시한다. 청과의 통상을 주장한다. 화이론적 명분론을 계승한 거야? 탈피한 거야? 탈피. 대표 사람이 누가 있어? 네 사람 줄쳐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뭐지? 위부터 읽어.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맞지? 일부 노론층에서도 나왔습니다. 맞지? 상공업진흥과 기술개발을 중시했습니다. 이용, 후생학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는 청과 통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북학파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분배보다는 생산을 중시했습니다. 계속 이해하라고.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면 돼. 그리고 네 사람, 그래서 총 7사람 잘 나온단 말이야. 유형원, 이익, 정약용, 그 다음에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자, 그리고 거기다 미리 조작을 해놓자. 홍대용, 유수원에다가는 소론. 그 다음에 홍대용 밑에다가는 노론, 청왕래. 노론 밑으로 청왕래. 그 다음에 박지원에다가도 밑에 노론, 그 밑에 청왕래. 그 다음에 박재가 밑에다가 서얼, 밑에 청왕래. 그리고 서얼에다가 가로 쳐놓고 정조. 중요한 사람이다 이거 정조. 규장각, 검서관. 노론 출신으로서 하면 누구야? 노론 출신으로서 하면 누굴 물어보는 거야? 홍대용 아니면 박지원을 물어보는 겁니다. 청을 왕래한 노론 출신으로서 청왕래 거꾸로 한다. 청왕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누구 물어보는 거야?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야. 청왕래한 경험이 바탕으로 노론 명문가 집안의 자제로 그러면 홍대용, 박지원이야. 청왕래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출신으로서 그럼 한 사람이야 무조건. 박재가입니다. 박재가. 자, 그래서 그거 미리 해놓은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일부 노론에서도 나온다 그랬잖아. 일부 노론의 대표 사람이 누구냐고. 홍대영과 박지원이 그 사람이라고. 홍대영과 박지원.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세요. 그래서 허목은 제끼고 이제 누구부터 정리를 한다? 유형원, 중농학파 정리하는 거야. 중농학파. 그거 뭐 한번 읽자고. 유형원. 책은 반개수록. 유형원의 반개수록. 그리고 나머지 읽어. 17세기 후반 농업 중심의 개혁론의 선구자 줄쳐놔. 일생 동안 농촌에 묻혀 살면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고 반개수록을 저술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시기야 사람이야 유형원이. 그래서 이 사람은 중농학파의 뭐다? 선구자. 중농학파의 뭐? 선구자면 누구 물어보는 거야? 유형원이야. 글은 반개수록. 이 부분이 외우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포스트잇으로 중요한 거 따로따로 해가지고 정리해. 반개 중농학파의 선구자입니다. 그거 기억하고. 개혁안이 제시된 이 사람의 글이 뭐야? 반개 수록. 그 두 개 기억해놔. 자, 그 다음에 균전제. 자, 이 사람은 중농학파니까 뭐에 치중했겠어? 토지기업과 자영농? 육성에 치중했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토지기업론을 주장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주장한 토지기업론은 뭐라 그런다? 균전제. 그거 줄쳐놔 반드시. 균전제. 균전론 이래 되고 균전제라고 해야 돼.
그리고 내용을 반드시 알아놔야 돼. 산업공상 신분 모두에게 토지를 지급하되 차등을 두어 분배하자까지를 쳐놔. 자,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별표 쳐놓고. 이 내용이 딱 나오면 누구의 뭐야? 유형원의 균전제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놔. 누구한테 토지를 주자라는 거야? 사, 농, 공, 상 모두에게 주자야. 농민에게만 주자가 아니야. 사는 선비, 농은 농민, 공은 수공업자, 상은 상인.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는 이게 신분이거든.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산업공상 또는 뭐? 신분에 따라. 그래서 그거 동그라미 쳐놓고. 균이라고 붙었지만 균등하게 똑같이 분배하자고 주장했어? 아니면 차등을 주어 분배하자고 그랬어? 차등 동그라미 쳐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고 그러면 빨리 유형원의 균전제라는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내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그런 거 바꿔 나오는 거야. 조심하라고. 자, 산업공상 신분에게 차등을 두어 분배하자. 그거 기억해 무조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자영농을 육성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영농을 증가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종 수치 제도가 됐던 뭐가 됐던 그걸 기억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각종 다른 제도야. 자, 경무법 줄. 이건 이제 전세제도야. 전세제도 개편안으로 전세를 무슨 법에 의해서 전세를 부과하자? 경무법. 그래서 경무법 실시 주장. 그냥 단순하게 경무법. 경무법은 뭐래? 토지 면적 단위로 전세를 부과하자. 그전에는 결부법에 의해서 전세를 부과했거든. 세종대왕 때 결부법이라는 얘기 나왔지. 조선시대 원래 전세는 결부법에 의해서 전세를 매긴다고. 결부법. 이거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전세를 부과하는 거. 생산량, 수확량을 기준으로 전세를 부과하는 걸 뭐라 그런다? 토지 면적이 아니라 결부법이라고 한다. 근데 저거는 빈부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 조선국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더 내게 하자 이런 얘기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전세를 부과하는 걸 뭐라 그래? 경무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부법에서 뭘로 가자? 경무법으로 가자. 그런 얘기겠지. 그래서 경무법 하나 줄. 그 다음에 호구에 부과하던 여격을 토지의 일괄 부과. 그것도 줄. 여격은 뭘까? 노동력이지, 노동력. 노동력을 부과할 때, 역을 부과할 때 이걸 어디에 무슨 세금화 시키자. 토지의 일괄 부과하자. 이게 무슨 소리야? 전세화 시키자는 거지 이거. 그래서 노동력 부과를 모두 무슨 세금화 시키자. 전세화 시키자 이런 얘기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 줄. 그 다음에 병농일지 국방체제 줄. 산업일지 교육제도 줄. 이 중에서는 고전적으로는 요 문장이 더 잘 나와. 더 자와 기존에는. 병농일체 국방체제를 실시하자. 산농일체 교육제도. 그게 더 잘 나오는데 요새는 호구에 부과하던 여격을 토지에 일괄 부과하자. 이런 문장도 요새는 나와. 그 정도 하자. 자, 그 다음에 성략적 한계. 자, 이 사람은 자 성략 한계 자체를 줄여놔. 양반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 등의 모순을 지적. 그거 줄쳐놔. 이 사람은 또 무슨 제도를 비판하는 거야? 양반 문벌제도, 노비제도, 과거제도. 결국 이거 요약하면 신분제도, 과거제도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근데 비판은 하면서도 또 좀 다른 의미의 얘기를 한다. 가정 내에서의 적서차별이라든가 군대 내 양청구별, 문음제도 등은 어떻게? 인정했다라는 거야. 그럼 이것도 결국은 신분차별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분제라든가 과거제는 비판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사회 내에서의 뭐야? 차별은 인정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이 사람은 성략적 한계를 갖고 있다. 어? 아까 실학이 성략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학문이 아니라 그랬지? 성략은 기본적으로 신분제를 토대로 하고 있는 학문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신분제는 비판하면서 노비제도는 비판하면서도 가정 내에서 적서차별 등 어느 정도 사회 내에서의 차별은 일부는 인정하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성략적 한계. 그리고 노비제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 노비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면서 당장은 없앨 수 없다. 당장은 없앨 수 없고
다만 뭐를 지금 폐지하자? 노비세습제 폐지고 좋잖아. 지금 당장 노비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면 사회가 혼란해질 것 같으니까 노비제도는 그대로 일단 두되 뭐만 없애자? 신분이 세습되는 것만 없애자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있는 노비가 이제 다 죽고 없으면 자식한테 세습은 안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양반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 등을 어떻게 비판하면서도 가정 내에서의 적서차별 등 어느 정도의 사회적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노비 제도를 당장은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세습제를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등 무슨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성역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라고. 그래서 그나마 유형언이 제일 적은 거야. 자, 그래서 유형언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익으로 가자. 이익까지만 하고 좀 쉬자고요. 자, 이익은 거기다가 성호사설과 가구록 있지? 일단 좋잖아. 이 사람은 성호사설과 가구록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호학파라고 좋잖아. 이 사람은 학파를 형성한 사람이야. 학파. 그래서 이 사람은 선구자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에 와서 이게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는 거야. 학파. 대표적인 저술이 뭐가 있다? 성호사설과 가구록.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좀 눈으로 보면 안 헤어지거든. 그러니까 포스트잇에다가 따로 책이면 책, 뭐 기억 내용만 하면 기억 내용만 해서 따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해. 이거 눈으로 하면 절대 안 헤어지거든.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줄쳐놔. 자, 그리고 성호사설에 대해서 성호학파고 줄쳐놓고 천지, 만물, 인사, 경사, 시문 등 5개 부분 줄 우리나라 및 중국의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소개 비판 그거 줄쳐놔. 그리고 백과사전식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이익의 성어사설은 무슨 책이다? 백과사전이라고 백과사전. 백과사전. 자, 그 다음에 과구록. 천민의 걱정줄. 과구록이 천민의 걱정이라는 뜻이래. 이 책 이름이. 국가. 거기서부터.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와 대책을 조목별로 19개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 그렇게 좋잖아. 이거는 뭐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그냥 재수 없으면 가끔가다 책과 그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이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사료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5개 부분으로 나눴다. 백과사전식으로 저술했다. 국가가 해결해야 될 항목을 19개로 나누어 서술했다. 그 정도만 기억하라고. 그럼 빨리 이거 성어서설 아니면 과구록이구나. 그럼 누구 물어보는 거구나. 이익 물어보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전론. 이것도 하이라이트지. 이 사람도 무슨 학파야? 중농학파지? 따라서 이 사람도 뭐에 가장 초점을 맞췄을까? 토지기업과 자영농, 육성. 그래서 이 사람도 토지기업안을 제시했다. 이 사람이 주장한 토지기업안은 뭐다? 한전론이다. 한전론. 그거 한전론. 별표. 아까 균전지하고 비교하면서 자, 한전론은 뭐다? 한번 읽어 일단.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그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여 나머지는 뭘 허용하냐면 매매를 허용한다는 뜻이야. 매매를 허용하여 점진적으로 토지균등을 추구했다. 그렇게 다 일단 읽어. 그리고서 자, 결론은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일단 뭘 주자라는 거지? 영업전. 그거 기억해. 똥함 쳐놔. 영업전. 영업전이란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이게 내 요령 가르쳐주는 거야. 이해는 머릿속으로 일단 하되 이해를 완전히 해야지 일단. 근데 이 문장이 딱 나왔을 때 이 실학자 문제가 단독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사람을 물어볼 때 이익 이렇게 안 준다고. 이익에 책을 주고서 사람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토지기억론을 주고서 물어보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려운 거야 지금. 유형언이 됐든 뭐 이익이 됐든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용을 일단 읽되 결론을 내려놔야 된다고. 이익은 영업전은 무조건 외우라고. 영업전. 영업전 위에다 세습이라고 써놔. 세습. 자, 그래서 결국은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해서 자영농을 육성하자는 취지 아니야? 이 토지기억론이. 그래서 이익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무 조선 후기의 농민들의 생활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한 가정이 생활할 정도의 규모의 토지를 일단 주자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지급한 생활하라고 준 토지는 매매를 어떻게 한다? 법으로 금지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세습시켜 나가라는 거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매매를 허용하면 농민들이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한데 얼씨구해졌다고 당장 장래는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왜 팔아먹게 돼 있지 사람이. 그러면 나눠주는 의미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영업전으로 지급한 토지는 법으로 매매를 금지시키고 세습시켜 나가자라는 거야. 그러나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이 사람은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모든 토지의 매매는 금지시켰다. 금지를 주장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만 매매를 금지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허용해서 점진적으로 평등을 이뤄나가자. 이런 식으로 나왔지. 목숨을 걸고 외워야 할 단어는 뭐야? 뭐 어쨌든 영업전이라고 단어가. 영업전이 나오는 순간 누구로 간다? 무조건 이익으로 간다. 자, 그래서 영업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의 뭐야? 이익의 한전제로 가는 거야. 이익의 한전제. 산업공상 차등분배. 유형원의 군전제. 그렇게 반드시 외우라고. 산업공상 차등분배. 유형원의 군전제. 영업전의 지급.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 금지. 그 이외 토지는 매매 허용. 유형원 이익의 한전제. 그렇게 반드시 외우라고. 근데 그게 안 헤어지잖아. 머릿속으로는. 그것만 해도 안 헤어지는 거는 적극적으로 포스트잇에다 써서 외우라고. 따로 여기다 붙여놓으라고. 그리고 볼 때마다 아니면 어디 다닐 때마다 그거 외우라고. 결국은 그걸 못 외워서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 자, 그래서 자주 보시면 된다. 많을수록. 그 다음에 각종 개혁안.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개혁안이야. 자, 붕당의 원인을 관직 쟁탈전 줄. 이거 그때 정치할 때 했죠. 미리 예습한다고. 이익에 대해서 두 개를 먼저 하는 거야. 이익에 대해서. 하나를 하냐면 붕당 정치할 때 얘기했어. 그 얘기했지. 한 사발의 밥그릇을 10사람이 며칠 굶다가 먹게 되면 밥그릇을 먹기도 전에 싸움부터 일어나. 밥을 먹기도 전에 싸움부터 일어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밥그릇은 한정되어 있는 관직수고 그 차지하려는 10명은 관직을 차지하려는 양반의 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붕당의 원인을 어디서 제시한 거야? 관직 쟁탈전에서 본 거지. 관직 쟁탈전. 먹이 싸움이야. 먹이 싸움.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붕당 정치가 격화된다는 거야. 붕당이 원인이 되고 격화된다. 관직 쟁탈전. 그거 줄쳐놔. 그래서 그걸 해결할 방안으로 이걸 주장해. 과거 시험의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합격자 수를 줄일 것. 그거 줄쳐놔. 원래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식년시가 원칙이잖아. 3년에 한 번씩. 근데 그 주기를 5년으로 늘리자라는 거지. 그러면 합격자가 많아지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합격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관직을 차지하려는 양반의 수가 줄어드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그래서 줄쳐놔. 자, 그 다음에 유통경제가 농촌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 그거 줄쳐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 사람은. 유통경제가 농촌경제를 뭐? 파탄시키고 있다. 유통경제 발달을 주장하는 애들은 아니겠지, 얘네들이.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니까. 유통경제를 지향하는 애들은 누굴까?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 바로 이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조선 후기에는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는 배웠잖아, 경제에서.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해. 그래서 상품 유통경제가 발달한다고. 근데 그게 오히려 농민들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다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계층 분화를 심화시킨다고. 그래서 유통경제 발전 밑에다가 계층 분화라고 써놔. 그래서 유통경제 발전은 조선 후기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계층 분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면 농민들이 대부분이 더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 사람은 상품 유통경제가 오히려 농촌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야?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시대 맞죠? 맞지?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을까? 화폐를 없애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패전론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패전론 주장한 사람. 이거 잘 나와. 패전론 주장한 사람. 이익은 화폐 폐지를 주장한 사람이야. 패전론. 자, 나 6가지 나라의 악패좀. 그거 좋잖아. 악패좀. 그 단어 기억해. 동그라미처럼. 악패좀. 그래서 사료지문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양반 문벌제도, 노비제도,
과거제도 그는 이렇게 하면서 제도 그다음에 기교 이거는 뭐 기교는 뭐래? 사치와 미신이래. 미신. 그다음에 승려, 승리, 승려, 게으름 이런 것들이 막 나열돼서 어떤 글에. 그러면서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게 다 나라를 뭐야 나쁘게 하는 악패 조미래. 이걸 더 기억해. 기교,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 등을 비판하고 있다. 나라를 좀먹는 악으로. 악패, 좀. 누구로 간다 무조건. 이구로 간다. 왜 요거는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 유형원으로 가봐. 유형원도 뭘 비판했어? 양반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 비판했잖아. 근데 그거를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야지. 아, 실학자들은 대부분 그건 비판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야지. 어느 한 사람은 딱 외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건 그렇게 외우고 요게 나오는 순간 아, 누구구나로 갈 수 있는 거야. 이익으로 가는 거야. 이익. 그리고 악패 좀이야. 악패 좀. 그 다음에 서양의 자연과학 사상 수용 줄 천원지방설 부정. 자, 이 사람은 아까 실학자들이 뭐야? 서학 등 서양 학문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랬지. 조선 후기에는 서양의 천문 지식이 들어오거든. 서양의 천문 지식이 들어오는데 이익은 서양의 천문 지식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야. 따라서 서양의 천문 지식을 통해서 공부해서 기존의 동양의 조선 사회가 갖고 있던 잘못된 천문 지식이 이제 다 깨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서양의 자연과학, 그게 천문 지식 얘기하는 거야. 그냥 전체 자연과학에도 관심이 많았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잘못된 천문관이 있단 말이야. 그게 천원지방설이야. 천원지방설. 천원지방설은 뭐냐면 하늘천. 하늘천이야. 하늘천. 천은 원형이란 뜻이야. 천원. 하늘은 원형. 동그란 거지? 그 다음에 지는 지구. 지구는 방형이야. 방형. 방형은 뭐다? 사각형의 뜻이야. 그러니까 천원지방설은 무슨 뜻이야? 하늘은 둥그렇고 지구는 네모나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천원지방설. 이게 조선 화폐 엽전에 반영되어 있는 거야. 조선시대 화폐가 보통 이렇게 생겼죠. 동전이 이렇게 생겼잖아. 텔레비에서 가끔 나왔잖아. 동전하면 엽전하면 가운데 네모나게 뻥 뚫리고 이렇게 동그랗잖아. 요게 천원지방설이 반영된 거야. 천원지방설.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맞는 거야? 틀린 지식이야? 지구가 네모네? 틀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결국 그걸 부정한 거지. 그럼 지구는 어떤 거야? 지구는 어떤 모양이야? 구형이지 구형. 지구? 구형설 아니야? 지구 구형설. 그래서 이 지구 구형설이라든가 지구 자전설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실학자들 중에서 특히 이익이 서양 과학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거야. 그래서 무엇을 부정했다? 천원 지방설을 부정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그 다 줄쳐놨 것까지. 따라서 이 사람은 세상을 중국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중국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난다. 이 사람은 벗어나서 부정하고. 맞지? 그 다음에 뭘 강조했다? 독자적 정통론. 그 가로. 그 다음에 무엇은 역사서술 제시했다? 비판적이고 실증적인 역사서술. 거기 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의식은 뭐야? 자주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자,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해. 그 앞에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서양의 자연과학 사상도 수용해서 천원지방설을 부정하기도 했으며 그 사람은 중국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만의 뭐가 있다? 독자적 정통론. 그거 가로쳐놓고 그대로 독자적 정통론을 제시하고 역사서술을 어떻게 한다고 강조했다? 비판적으로. 비판적이고 실증적인 역사서술 제시.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중요한 문장이야. 조선 후기 역사서 할 때 이 사람도 나온단 말이야. 이 사람은 어떠한 역사서술 제시했습니다? 비판적이면서도 실증적인 역사서술. 중국 중심이 아니라 자주적, 독자적 정통론. 그 다음에 독자적 정통론 밑에다 써. 삼한정통론이라고 그래. 그거를. 삼한정통론. 삼한정통론.
그리고 그러한 의식이 안정복으로 개성되는 거야. 이렇게 화살표 놓고 안정복 이렇게 안정복. 나중에 나올 거야. 안정복.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정통론을 제시하고 실증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역사 서술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다? 이익이라고 이익. 그리고 그가 제시한 독자적 정통론을 다른 말로 무슨 정통론이라고 한다? 삼한 정통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의 삼한 정통론은 누구에게 계승된다? 안정복 정도만.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정리해 놓으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기용 이유는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겠습니다.